네, 2020년 8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주제는 집 팔면 유임, 안 팔면 해임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되고 김조원 민정수석은 해임이 됐는데 그 이유가 집을 팔고 한 분은 팔고 한 분은 팔지 않아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이 됐죠. 지금 밝혀진 걸 보니까 7월 24일 날 그분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보유해온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 설해 아파트 6층에 있는 20평형짜리, 전용 면적은 45.72제곱미터죠. 그거를 7월 24일 날 11억 3천만 원에 매각했다라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8월 11일, 바로 오늘자입니다. 오늘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했답니다. 근데 바로 그 전날인 8월 10일 청와대도 노 실장이 9월 24일에 이 아파트를 매각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조선일보가 하루 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상당히 흥미롭게 그 다음 기사를 이어갔는데, 이 노 실장 부부가 소유했던 한신설의 아파트 반경 700m 하나에 있는 15곳의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 더 주변에 있는 고속터미널 주변에 있는 25군데 공인중개사 도합 40군데를 대상으로 노 실장 아파트 매매 사실을 아느냐, 노 실장의 그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공인중개사가 매물로 받은 적이 없고 자기들끼리 보는 공동거래 전산망에도 노 실장 부부가 공동 소유자로 돼 있는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리고 한신설의 아파트 인근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조선일보 취재에서 노 실장 부부가 보유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한신설의 아파트 20평형의 6층은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라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 날 이 아파트가 매각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8월 10일 날 하루 전인 중앙일보가 흥미로운 보도를 했었어요. 어제도 제 방송 드렸는데 8월 9일 기준으로 법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그 아파트, 노 실장 부부 명의로 된 아파트는 명의가 그대로 노 실장 부부로 돼 있고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도 안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도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청와대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했었죠. 네. 8월 10일 날. 그리고 7월 24일 매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7월 바로 다음 날 매매된 게 확인이 됐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 조선일보가 확인을 했는데 그 한신설의 아파트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공인중개사를 조사해 보니까 노 실장 명의로 된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적도 없고 공동거래 전산망에 올라온 적도 없고 우리는 매각된 사실도 모른다. 그런데 7월 24일 매매됐다고 국토교통부 전산망에는 올라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상한 건 조선일보가 취재를 많이 했네요. 이 노 실장의 이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역대 최고가다. 이 전용 면적 45점 얼마, 20평짜리죠. 이것에 이제 공동전산망에 있는 걸 보게 되면 7월 6일 날 11억 원, 12층에 있는 20평짜리고요. 그 다음에 11억 3천만 원, 9층에 있는 게 거래된 사실은 있습니다. 11억 3천만 원이 20평짜리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7월 6일 있었죠. 근데 7월 24일 날 6층에 있던 같은 20평형 노 실장 부부 명의의 게 11억 3천, 역시 가장 최고가로 매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 20평짜리 중에 두 개가 아까 확실히 거래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내가 거래한 거는 내놓은 지 몇 개월이 지나서야 매각이 된 것이었다. 근데 어떻게 그 다음 말은 안 했지만 노 실장 거는 노 실장이 이제 7월 8일 날 문제가 돼서 내놓겠다 그랬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쑥딱 11억 3천만 원에 최고가로 매각됐냐, 뒷말이 빠진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빠진 말이 있죠. 제 마음의 울림입니다.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자, 또 노 실장 아파트를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두 부부는 2006년 5월 공동명의로 2억 8천만 원에 이걸 구매를 했답니다. 그리고 14년간 보유를 한 거죠. 그리고 11억 3천에 팔았으니까 차액이 8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거를 14년으로 나눠버리니까 1년
평균 6,071만 원, 6천만 원 정도 버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이죠. 네. 아파트 한 채 사놓고 있으면은, 한참 갖고 있다 팔면은 매년 웬만한 직장인 연봉을 봅니다. 물론 이걸 팔았기 때문에 이 차익에 대해서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연봉 6천만 원인 직장인도요, 14년 동안 6천만 원 받았으면 갑근세와 4대 보험료 또 등등으로 숱한 세금 냅니다. 네, 많이 냅니다. 그에 비교되는 분이 김조원 수석인데요. 이분은 비싸게 내놓았던 아파트를 팔지 않았죠. 이분은 잠실과 도곡동에 두 채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팔지 않았습니다. 팔라고 하니까 상당히 비싼 가격에 내놨다가 걷어들이고, 그리고 인사도 없이 청와대를 빠이빠이 했습니다. 상당히 칼칼한 성격의 분이죠. 제가 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칼칼한 분이고 셈이 빠른 사람이죠. 이분께서는 똘똘한 두 채가 불안전한 고용, 청와대에 있어봐야 뭐 22년이면 더 있을 수도 없을 거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똘똘한 두 채가 낫다고 볼 수도 있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남 부동산이 영원합니까? 권력이 오래갑니까? 그리고 노영민 씨하고 김재원 씨는 구연이 있죠. 민주당에서 서로 한 분은 징계를 받고 한 사람은 징계를 했던. 근데 그 후에는 이제 계급이 역전돼서 한 분은 실장, 한 분은 수석으로 있었는데, 그럼 구연이 있는데 또 한 번 이번에 연을 쌓았네요. 자, 10년 후 두 분 중에서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파트를 내놓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일까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말은 화무시일홍. 꽃은 열흘 정도만 간다는 뜻이죠. 저는 김수석의 사태를 문정권의 권력 누수로 봅니다. 이건 왜냐고 물으시면 기자적 감각입니다. 레임덕 같다고 봅니다. 같은 길 걷던 사람이 이념이 다른 것 확인하고 떠나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질 때 잘해야 됩니다. 만날 때 잘하는 거는, 만날 때 서로 좋게 만나는 건 쉬워요. 헤어질 때 적이 안 되고 잘 보내는 게 굉장히 그 대인관계 기술입니다. 근데 여기에 서툰 분들이 많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꼭 돈을 하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달해서 끝까지 떠난 사람이 본인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두환 씨도 생각한 것보다 영이 많게 이렇게 뭐 돈을 줘서 보냈다. 물론 그렇게 그 돈은 다 부정부패로 만든 돈이겠지만 그렇게 사람을 관리했는데 그냥 휙 떠나고 나면은 저격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쨌든 노실창이 아파트를 최고가로 판 것도 잘했나요? 이것 때문에 유임된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가요? 집을 팔았으니까 서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권에 충성한다고 확신한 건가요? 저는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사실은.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 두 채가 있고 세 채가 있고 다섯 채가 있다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라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세금 다 내고 정당하게 번 돈으로 샀고 또 집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부과해야 되는, 내가 내 소득, 세금 다 낸 소득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올랐다. 그건 뭐 운일 수도 있고 떨어졌으면 뭐 정부가 보전해 줍니까? 떨어지면 보전 안 해주나요? 내가 주식을 사서 주식이 떨어지면 정부가 그 떨어진 만큼 보전해 주나요? 벌게 되면은, 그래서 주식은 가격이 올라가서 돈 벌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금 안 먹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세금 먹이겠다고 한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근데 이 이상하게 집은 사놓으면 떨어졌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올라가면 뭐 떨어져서 세금 내게 하죠. 재산세 내게 하죠. 네. 어쨌든 두 번이나 이중과세를 했는데 정당하게 다 세금 내고 정당하게 번 거라면 인정해야 되는데 왜 두세 세 채가 문제가 되냐고요. 이거는 부르주아를 싫어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심리를 이용한 권력 장악 방법이 아니냐라는 게 제 이정훈의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한테 드리는, 문 대통령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프롤레타리아 심리를 이용한 집권이 아니냐, 당신도 부르주아면서. 공산주의자의 심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려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보통선거를 하고 있죠. 주권자는 다 1인 1표입니다. 부르주아든 프롤레타리아든. 그러나 주식회사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주식 표당 한 표니까 내가 대주주면은 훨씬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 국민국가에서는 프롤레타리아든 부르주아든 모두 1인 1표입니다. 따라서 훨씬 다수가 프롤레타리아니까 프롤레타리아한테 맞추면은 집권하기 좋죠. 네. 이렇게 그 맞추는 것만 위주로 하는 정치를 뭐라 그럽니까?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 문재인 정부는 글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게 극도로 되면 어떡합니까? 다수가 원하는 대로 사람까지 죽이는 인민재판을 하는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한테 맞추겠다는 게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당을 이끄는 세력은 부르주아보다 훨씬 큰 부자란 얘기입니다. 김정은은 프롤레타리아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는 절대로 프롤레타리아 아닙니다. 와인 마시고, 저도 못 마시는 와인 마시고, 치즈 마시고, 좋은 위스키 마시고 그렇게 산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서민들은 제가 보기엔 세금을 많이 못 내요. 되게 면세점입니다. 그분들이 세금으로 생각하는 전기세 이런 거는요, 요금이죠, 요금, 수도세. 자기 사용한 걸 내는 거고, 세금은 좀 다르죠. 소득세, 재산세 이런 건데. 그런 세금을 주로 많이 내는 게 부르주아입니다.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복지정책으로 나눠주는 게 누굽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을 지배하는 게 누굽니까? 정권을 차지한 정당 출신의 정치인, 자치단체장. 자기들 재집권에 유리한 쪽으로 나눠주게 되죠. 네. 생색은 그들이 내는데 세금을 내는 건 누굽니까? 부르주아입니다. 근데 정작 망신을 주는 거는 부르주아한테로 향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아니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부자들도 결코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아닙니다. 그들도 쓰러지면 뭐 나올 게 없어요. 다 털고 나면 개털이에요. 그러면 결국 나눠줄 게 없죠. 정권도. 그러면 모두가 가난해지는 사회가 되는데 이런 가난한 사회가 되면요, 권력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조직을 보면서 사람들의 능력을 박탈하고 꼼짝 못하게 해서 권력을 쥐는 이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가끔씩은 저런 놈들을 내 손을 좀 봐야지 하고 배우고 있는데 저도 뭐 간땡이가 작아서 아직 그렇게 별로 못 해봤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부르주아가 만든 겁니다. 군주가 갖고 있던 권력을 뺏어서 부르주아가 만든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프롤레타리아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프롤레타리아로 만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가서 다시 모순에 걸려요. 그래서 이게 실패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근데 부르주아가 죽으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갈 것 같은데, 가게 되면 그것이 그 중에 하나의 프롤레타리아 대표인 공산당이 이끄는 그런 정치로 이북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군주종, 전제정치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결국 부르주아 민주주의 현재까지 못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철밥통인 공무원이 돼서 녹이나 타먹는 것이 최고가 되죠. 네. 가장 안전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근데 그러한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 없어요. 북한 보세요. 공산국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뭘 할 필요가 없고 당에 대한 충성만 잘하면 됩니다. 공산당이나 한쪽 편만 열심히 들면 되고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뭔가 도전하는 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먹을거리를 만들고 성장 동력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그분한테 대가가 가야 되잖아요. 대가가 없으면 왜 하냐고. 나중에 한탄할 거 아닙니까? 남존여를 했다고. 그리고 그가 성공을 해서 뭔가 많은 걸 받아야만 또 도전하는 세력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이걸 자꾸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경쟁을 꼭 필요한 것. 그렇지만 이게 문제도 일으킨가 필수 악으로 보지만 필수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악으로만 보는 게 누굽니까? 이런 경쟁 중에 중요한 경쟁 중에 하나가 부의 경쟁인데, 그래서 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생명당으로 재산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재산권이 개성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인데 그걸 때려 부셨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모르겠다고 오불관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게 이 정권의 의무인데도 좀 희한하죠. 그런 부의 경쟁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쟁입니다. 근데 부동산 경쟁에서 승리한 일을 무조건 배관시해야 되느냐? 부러워는 하겠지. 부러워는 하고 배는 아프겠지만 배관시, 범죄 인시하는 건 곤란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집을 팔라는 것을 권력이 꼭 요구를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해야 권력을 유지하고 부르주아를 더 압박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저는 한국 사회는 이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숨은 갈등이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익숙해서 모르고 있는 그런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가난했죠. 약간의 공업시설이 남았는데 기술자인 일본인들이 다 돌아갔으니까 돌릴 사람도 없었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회에서는 항상 똑같이 나눠 먹고 부자를 비판하는 공산주의가 극성을 하게 됩니다. 프롤레타리아가 많아집니다. 여운형이 이끌었던 인민공화국이 그때 득세를 했었죠. 뒤늦게 들어왔던 김구 선생의 임공 세력이 소수였죠.
해방 직후에 인공 대 인정의 대립이 있었는데, 인공 대 임정의 대립이 있었는데, 거기서 역전을 하게 된 거는 신탐 통치를 인공 세력은 받아들이고 상해 임정 세력인 김구 세력은 반탁을 하면서부터 이게 강해진 겁니다. 동아일보가 이제 반탁을 지지하고 하면서 이게 우파 세력이 커지면서 그나마 인시 정부 세력이 커진 거죠. 그때 우리나라 사회에는요, 전평, 전국 노동자, 전국 조선 노동자 전국 평의회, 전평, 전농, 전국 노동자, 농민 뭐 평의회 그런 거겠죠. 그런 좌익 조직이 매우 많았거든요. 이들이 일으켰던 것이 뭐 부산 항구 노조 파업, 대구 폭동 뭐 그런 같이 여러 시위를 일으켰었죠. 대한민국은 그대로 공산주의로 가는 건데 그걸 막아내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집권하면서 바로 토지 개혁을 해서 자영농이 없었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산주의로 안 간 겁니다. 인민군이 내렸을 때 인민군이 협조 안 한 겁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죠. 안 그랬으면 대한민국은 6.25 때 공산화 됐습니다. 근데 해방 직후에 남노당을 만들었다가 북한으로 갔던 박헌영이 김일성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남쪽으로만 내려가면 20만 남노당원이 봉기할 거라고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김일성이 내려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해서 토지를 나눠줬기 때문에 농민들이 땅을 갖게 되니까 공산주의 활동을 공산주의 하려면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안 내놓게 하면서 이게 봉기가 없었죠. 남노당 봉기는 없었습니다. 인민군들이 서울 점령하고 더 내려갔을 때도 남노당이 봉기는 안 했었어요. 남노당이 봉기하려면 남은 지역, 자꾸 영남으로 좁아들고 있는 낙동강 그쪽 지역에서 남노당 세력이 같이 일어나서 거기서 뒤집어 엎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이 점점 낙동강까지 내려올 때 적치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협조한 세력은 매우 많았습니다. 이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남노당 세력들이 북한군을 안내하고 남쪽으로 가도록 유도한 건 맞지요. 그렇게 북한이 우리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원래 목표는 48만 명을 동원해서 전선으로 내보내려고 했답니다. 꽤 많이 동원하려고 했죠. 이게 굉장히 많은 병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북한군이 10개 사단을 동원해서 내려왔고요. 20만 명 정도가 내려왔는데 남한에서 48만 명을 동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60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안 가르치는데 의용군이라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낙도강 전선에 투입된 세력은 10개 사단 20만 명, 여기는 물론 공군하고 해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북한군 병력 플러스 60만 명의 남쪽에서 참여한 의용군이 낙도강 전선을 압박했던 겁니다. 참으로 60만 명이 남쪽에서 북한에 호응한 게 특이한데요. 남노당 세력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들 나름대로 북한 세력이 자원 입대를 유도했고 사상 검증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동원됐습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으로 공격을 받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딱 인천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밀어제낍니다. 그래서 많은 세력이 무너지는데 상당수는 북한으로 갔지만 못 간 세력이 여기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진을 해서 해산진까지 올라가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우리가 일사후퇴를 하면서 우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전을 하잖아요. 3년 전쟁을 끝냈을 때 우리가 북한 쪽에 협조한 군인으로 잡은 세력이 17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만은 중공군이고 15만이 북한 쪽 군인입니다. 17만 명을 잡았는데 정전협정하게 되면 포로 교환해야 되잖아요. 이걸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이 인민군 포로 중에 상당수가 남쪽이 고향인 의용군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장살이 보셨습니까? 6.25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고등학생, 학생 중심으로 장살이란 포항 쪽에 해안에 상륙해서 적의 관심을 일로 돌리게 한 다음에 인천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의용군 투입하는데 그 의용군 병사들이 싸웠던 인민군이 바로 의용군입니다. 그 경기 출신이라고 돼 있더만요. 교복을 안에 입고 겉에다 인민군복을 입은 친구가 나는 공부하고 싶었는데 하고 이렇게 죽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는 그 의용군 출신들을 상당히 인간적으로 그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더 친공산주의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정전협정을 맺어서 포로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중공군은 거의 대부분 가겠다 그랬고 북한 출신군도 다 가겠다, 거의 가겠다 그랬는데 남쪽이 고향인 의용군 출신들 중에 상당수는 고민에 빠지다가 안 가겠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공산주의를 부정하니까 반공 활동을 하게 되고 그들이 바로 세칭 반공포로입니다. 그 포로가 중에 속박된 사람이 한 2만 7천 명 정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17만, 15만 중에서 2만 7천이니까 3만 잡아도 5분의 1 정도. 그 반공포로를 이승만 대통령이 헌병대를 동원해서 석방시켜버립니다. 미국으로 속이고. 난리가 났었죠. 원래 헌병도 유엔군의 작전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헌병대는 통제를 원래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길 시켜서 석방을 해버려서 그나마 넘어갔는데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 현대사의 미스테리인데 그럼 60만의 의용군 중에서 3만 명은 반공포로로 나왔고 그럼 57만 명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상당수는 전쟁에서 전사했거나 또 북한으로 갔거나 아니면은 인천 상륙 이후 우리가 북진할 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의용군 활동한 걸 숨기고 그냥 쭉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그런데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이 그 후로는 연좌제의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가족들이 아들이나 딸들이 공무원이 되는데 또 사관학교 갈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똑똑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저는 대한민국 운동권 중에도 이런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좌파의 뿌리는 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모르는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갔었죠. 그러면 이제 낙동강 남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적치화가 됐는데 거기서 숱한 인민재판이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데 13만 명 정도가 인민재판으로 희생된 걸로 보입니다. 대개는 지주 출신의 우파 인사들이 희생이 됐었죠. 지금 그분들의 후손들은 대한민국에서 연좌제 대상은 안 됐고 그냥 살았는데 그분들의 후손이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태극기 드는 사람들 있죠. 그런 우파로 추정이 됩니다. 뭐 저도 다 확인해 본 건 아닌데 바로 그러한 연좌제의 대상 세력하고 인민재판에 희생된 그 후손들이 다투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북진했을 때 평양에서 또 함경대에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가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를 조직을 집어넣었잖아요. 함경도 지사도 집어넣고 했지 않습니까? 평양에도 집어넣고. 그때 북한인들이 우리 정부에 협조했습니다. 유엔군도 협조했고. 그때 우리가 철수하지 않습니까? 일사출세 때. 그때 우리한테 협조했던 이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빠져나옵니다. 그 빠져나온 분 중에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입니다. 문 대통령 부친은 일제 때 그 운명이라는 문 대통령 자서전을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는 일제 때 농업 공무원을 했다. 일본에 공무원을 했다.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북한 정권에서 공무원을 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몰라요.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리고 1.4 때 국군 유엔군과 같이 흥남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로 와서 52년도에 나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문 대통령 부친은 우리 국군에 협조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 흥남 철수 때 사실은 군인만 올라 그랬는데 우리 쪽에 협조했던 분들을 그 수성섬 상륙함에 태우게 된 거는 세브란스 의전 나온 현봉학 선생이 그렇게 강력하게 뛰어다니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신 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공산주의가 싫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백선엽, 정일권, 김백일 이런 사람들이 한국군에 들어가서 6.25 때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바로 한국에 숨어있는 좌파 세력들이죠. 그래서 백선엽이 과거에 친일을 했다, 누구 했다, 자꾸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꾸 끌어내리는 겁니다. 네. 공산주의가 싫어서 1.4 때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전에 내려와서 했던 분들은 굉장히 강력한데 그분들의 약점을 죽으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한국에 숨어있는 좌파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내 성공한 사람도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가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죠. 그리고 학교를 세워 성공한 분은 한양대학교 설립자인 김현준, 그 다음에 세종도에 세운 수도여사대인가요? 그 전신이 주영아 선생, 뭐 이런 분들이 대단한 성공을 했죠. 아주 공산주의 싫어하신 분들이죠. 순수 남한 출신보다 훨씬 반공의식이 강했죠. 근데 북한에서는요, 남측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협조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왜냐하면 1.4 때 거의 같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에 북한이 특별하게 관리했어요. 무슨 대상 쭉 해서 제일 끝 30 몇 계단 나눠서 제일 밑으로 해갖고 정치범 수용소에 넣고 아주 공부도 후손들 못하게 해서 완전히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어디
김일성의 아이들이란 영화가 나와서 그게 외국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김일성이 고아 출신으로 서양 보내갖고 교육받고 온 애들이 반 김일성 사상, 민주사상을 퍼뜨릴까 봐 다 흩어갖고 형이화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북진했을 때 대한민국과 유엔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형이화시킨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국이 민주화를 맞자 대한민국에서 희생된 이들의 후손들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이들을, 물론 그들도 부정부패를 했겠지만 대단한 부정부패 세력으로 몰려오는 운동이 나오는 것도 아마 그 이유가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왜 다 부자들을 부정하느냐. 그리고 이게 부정한 거냐 아니냐는요,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면 막 바뀌어져요. 네. 기준을 바꾸면 과거에 정당한 것도 지금은 부정한 것이 되거든요. 과거에는 기준이 있었지만은 적용하지 않았던 관례가 있는데 그걸 지금 적용하게 되면 또 부정하게 됩니다. 한국은 쉽게 기준을 바꾸는 나라예요. 미국에 가보면은요, 미국의 국무성, 뭐 또 뭐 있나요? 뭐 국방성 이런 건 돌에다가 딱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현판으로 나무로 하죠. 응? 국방부, 외교부.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걔네는 한번 조직을 만들면 안 바꾼다는 뜻이죠. 우리는 자주 바꿔야 되니까 항상 현판을 나무로 걸었다 띄고 자주 바꾸죠. 이름도 얼마나 바꿨습니까? 정부 부처 중에서 이름 안 바꾼 부서는 아마 국방부밖에 없을걸요? 외교부, 외교통상부, 내무부도 뭐 안전부, 안전행정부, 수탁 이름 바꿔왔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기준을 마구 흔들어 버리니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가장 크게 헌신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인천 김정수 선생인데, 그분을 친일파로서 몰아버린 게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참, 대한민국에 그렇게 신세를 졌으면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어떻게 홀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이거는 즉 대한민국의 부정적인 세력이 기회를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적치하에서 13만 명이 인민재판으로 희생됐다는 것에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태극기 부대하고 그 반대 세력이 치열하게 거리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하고 우파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면서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영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사업가를 번제인시하고, 그리고 환경을 내어서 4대강 사업을 막아놓고 이제 와서는 딴소리를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런 궤변론자가 이게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항상 자기는 옳아야 되니까. 인민민주주의 하려면 도덕적으로 옳아야 돼요. 근데 모순이 있으면 안 되니까 궤변을 해버린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권력 잡는 거는 부르주아 세금으로 복지를 하는 것 덕분인데, 근데 지금 부동산을 잡고 있거든요. 잡으면 경제가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마저 다 잡아버리면은 경제는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렇게 다 아는데도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서민을 현혹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오로지 표, 직권, 권력, 이게 그들의 목표냐 이겁니다. 저는 계속 의심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나라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뭐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산에 가서 도나 닦고 버리겠어요. 칼떡칼떡 하면서 이상하게 가고 하니까 이상한 겁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집을 팔면 유임이 되고 팔지 않으면 해임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개혁 세력이고 이게 뭘 하자는 거냐. 지금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뚜렷한 관을 못 세우면 대한민국은 계속 흔들리는 나라가 됩니다. 여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방송 봐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